오르페우스교라는 신비 종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평생 그것을 연구해온 예언가 마르쿠스 테오도로스. 그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을 포함한 일련의 계시들이 소수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그의 예언들은 고대 그리스에 잊혀진 영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마르쿠스 테오도로스는 1978년 미국 보스턴에서 그리스계 이민자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책을 좋아했던 그는 유명 영문대에서 비교 종교학을 전공했고 박사 과정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오르페우스교 문헌을 깊이 연구했다. 2005년까지 그는 평범한 학자였다.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동료들과 고대 텍스트에 대해 토론하는 조용한 연구자. 성격도 내성적이고 완벽주의적이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회의적이기까지 했다. 영적 체험이나 신비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은 2006년 여름이었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마르쿠스는 극심한 슬픔에 빠졌다. 불면증과 우울감이 몇 달간 지속되었고 그는 학교에 안식년을 신청했다. 그해 가을 그는 어머니의 고향인 그리스 크레타 섬으로 떠났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크레타의 크노소스 유적 근처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작은 동굴이 있었다. 마르쿠스는 매일 그곳을 찾아가 명상을 시도했다. 명상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저 눈을 감고 앉아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에게 첫 번째 환시가 찾아왔다. 그가 본 것은 디오니소스 신이 찢겨지는 장면이었다. 그가 그토록 오래 연구했던 신화 속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장면에는 고통이 없었다. 오히려 환희가 있었다. 찢겨지는 것이 폭력이 아니라 해방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한 문장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죽음은 해체가 아니라 재배치다. 마르쿠스는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대학 강의를 그만두고 독립연구자가 되었다. 학회 활동도 점차 줄였다. 대신 그는 자신이 연구했던 고대 오르페우스교의 수행법들을 직접 실천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마르쿠스는 체계적으로 명상과 의례를 이어갔다. 그는 매년 춘분과 추분 두 차례의 집중 수행 기간을 가졌다. 그 방법은 고대 문헌에서 재구성한 것이었다. 7일간 완전한 금식을 하며 침묵을 지킨다. 오르페우스 창가를 반복해서 읽는다. 8일째 되는 날 일몰 무렵 물에 희석한 포도주 한 모금과 꿀을 조금 먹는다. 그리고 리라 음악을 들으며 촛불 앞에서 명상에 들어간다. 주요한 계시들은 대부분 이 수행 기간 중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찾아왔다. 계시는 직접적인 언어가 아니라 주로 상징과 이미지로 전달되었다. 빛의 강대, 소용돌이 치는 영혼들, 특정 지역을 감싸는 에너지의 흐름. 마르쿠스는 환시를 본 후 3일간 더 금식을 유지하며 그것을 세심하게 기록했다. 2015년부터 그는 온라인 포럼을 통해 소규모 추종자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십 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고대 종교나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2020년 전염병 유행 기간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추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봉쇄와 고립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고 마르쿠스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마르쿠스는 가장 강렬한 계시를 받았다. 9월 22일 추분. 그는 버몬트의 작은 산장에서 평소와 같은 의례를 치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환시가 단 한 번이 아니라 3일간 연속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가 본 것은 영혼들의 대이동이었다. 지구 전체를 조망하는 시점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빛의 강처럼 흐르는 것을 보았다. 대륙과 대륙 사이를 가로지르며 특정 지역들은 마치 소용돌이처럼 영혼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이 환시에서 마르쿠스는 2026년부터 2045년까지 약 20년간의 흐름을 파악했다. 그는 이후 3개월간 자신이 본 것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데 몰두했다. 그리고 2025년 1월 그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내용을 공개했다. 바로 2026년 이후 세계의 변화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르쿠스가 평생 연구하고 실천해온 오르페우스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 고대 그리스의 신비 종교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우주와 인간, 생과 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오르페우스교는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발전한 신비 종교다. 이름은 전설적인 음악가이자 시인 오르페우스에서 따왔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르페우스는 너무나 아름다운 미라 연주로 돌과 나무까지 감동시켰고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저승까지 내려갔던 인물이다. 하지만 오르페우스교는 단순히 이 신화적 인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영혼과 육체에 대한 하나의 완결된 세계관이었다. 이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비의 종교, 즉 미스터리 종교였다는 점이다. 입문자들만이 비밀스러운 의뢰와 가르침을 접할 수 있었다. 고대 그리스의 엘레우시스 비이나 디오니소스 숭배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남부 이탈리아와 크레타 섬에서 오르페우스교 신자들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곳에서 얇은 금판들이 발견되었다. 이 금판에는 죽은 자가 저승에서 따라야 할 지침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오르페우스교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영적 전통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플라톤도 그의 저작 여러 곳에서 오르페우스교를 언급했다. 특히 군메이로와 파이돈에서 영혼불멸 사상을 논할 때 오르페우스교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피타고라스 학파 역시 오르페우스교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했다. 두 전통 모두 채식주의, 윤회사상, 영혼의 정화를 강조했다. 오르페우스교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디오니소스 신화를 알아야 한다. 이 신화는 오르페우스교 전체 세계관의 토대가 된다.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는 자신의 딸 페르세포네와 결합하여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를 낳았다. 제우스는 이 어린 아들을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질투한 헤라 여신이 티탄들을 시켜 어린 디오니소스를 공격하게 했다. 티탄들은 아이를 유혹하기 위해 거울을 보여주었다. 순진한 디오니소스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빠져 있을 때 티탄들은 그를 덮쳤다. 티탄들은 디오니소스를 산산조각냈다. 그리고 그 살점을 삶아먹었다. 이것을 한 제우스는 분노하여 번개로 티탄들을 태워버렸다. 티탄들의 죄가 땅에 흩뿌려졌고 그 죄에서 인류가 탄생했다. 따라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중적 본성을 가진다. 티탄의 잔혹함과 악함,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디오니소스의 신성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디오니소스의 심장만은 보존되었다. 아테나 여신이 그것을 구해냈고 제우스는 그 심장으로부터 디오니소스를 다시 탄생시켰다. 죽음 이후의 재탄생. 이것이 오르페우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이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우리 안에는 파괴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다. 동시에 신성하고 고귀한 면도 있다. 인생의 목적은 티탄적 요소를 정화하고 디오니소스적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고통스러운 해체를 수반한다. 찢겨지고 흩어지는 것. 하지만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재탄생을 위한 필연적 단계다. 여기서 오르페우스교의 또 다른 핵심 사상이 등장한다. 바로 영혼불멸과 윤회다. 오르페우스교는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오르페우스교에서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었다. 그리스어로 육체를 뜻하는 소마와 무덤을 뜻하는 세마는 발음이 비슷했는데 오르페우스 교도들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다. 영혼은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오르페우스교는 영혼이 여러 번의 환생을 거친다고 가르쳤다. 생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영혼은 이 수레바퀴에 묶여 계속해서 돌고 또 돈다. 한 생애가 끝나면 저승으로 가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 새로운 몸을 얻는다. 이 과정은 영혼이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반복된다. 각 생애는 정화의 기회이자 시험이다. 잘 살면 다음 생에서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 하지만 악하게 살거나 정화에 실패하면 동물이나 더 낮은 존재로 환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후대 동양의 윤회 사상과 놀랍도록 유사하지만 오르페우스교는 독립적으로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 앞서 언급한 금판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판에는 죽은 영혼이 저승에서 만나게 될 것들과 해야 할 행동이 적혀 있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은 이것이다. 너는 레테의 샘 근처에서 물을 발견할 것이다. 거기서 마시지 말라. 그보다 앞쪽으로 가면 무네모시네의 샘에서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다. 그곳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라. 나는 대지의 아들이자 별이 빛나는 하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나의 족속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당신들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목마름으로 타 죽겠습니다. 빨리 무네모모 시내의 샘에서 흐르는 차가운 물을 제게 주십시오. 레테는 망각의 샘이고 무네모 시내는 기억의 샘이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레테의 물을 마시고 전생을 잊은 채 다시 환생한다. 하지만 오르페우스교 입문자는 기억의 물을 마시도록 지시받는다. 전생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성한 기원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나는 대지의 아들이자 하늘의 아들. 이것은 인간의 이중곤성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육체로는 땅에 속하지만 영혼으로는 하늘에 속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화를 이룰 수 있는가? 오르페우스교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했다. 첫째는 의례적 정화다. 입문식을 통해 공동체에 들어가고 엄격한 금기를 준수해야 했다. 둘째는 도덕적 정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생금지였다. 동물을 죽이거나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그 동물에도 윤회하는 영혼이 깃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생의 친구나 가족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오르페우스 교도들은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특히 콩을 먹지 않았다. 이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와도 공유하는 금기였는데 정확한 이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콩이 영혼의 문 또는 영혼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셋째는 영적 정화다. 명상, 음악 수행, 신성한 창가 암송 등이 여기 속한다. 오르페우스가 리라의 명인이었던 것처럼 음악은 영혼을 정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여겨졌다. 오르페우스 창가라는 일련의 시적 텍스트들이 전해지는데 이것들은 의례 중에 노래로 불렸다. 오르페우스 교도들은 흰옷을 입었다. 순수성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시신을 화장하기보다는 매장하는 것을 선호했다. 과도한 쾌락을 멀리하고 금욕적으로 살았다.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며 때로는 재산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의 서약을 지켰다. 비인은 입문자가 아닌 사람에게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 모든 정화의 과정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마침내 생의 수레바퀴에서 해방된다. 더 이상 환생하지 않는다. 기오니소스와 하나가 되고 신들의 무리에 합류한다. 이것이 오르페우스교의 최종 목표였다. 이는 불교의 열방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하지만 두 전통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마르쿠스 테오도로스가 평생 연구하고 실천한 것이 바로 이 전통이었다. 그는 고대의 텍스트를 단순히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살아있는 영적 수행으로 되살렸다. 그리고 그 수행 속에서 그는 계시를 받았다. 그렇다면 마르쿠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시를 받았을까? 그의 방법은 고대 오르페우스교 의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었다. 마르쿠스는 매년 춘분과 추분 두 차례의 집중 수행 기간을 가졌다. 이 시기들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즉 균형의 시점이다. 오르페우스교에서도 이런 전환의 시기를 신성하게 여겼다. 마르쿠스는 이 전통을 따랐다. 수행은 7일간의 정화 기간으로 시작된다. 이 숫자 역시 우연이 아니다. 7은 고대 그리스에서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였다. 이 기간 동안 마르쿠스는 완전한 채식만 했다. 사실상 과일과 물, 약간의 빵만 먹었다. 침묵을 지켰다.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이메일이나 전화도 모두 차단했다. 그는 버몬트주의 외딴 산장에서 홀로 지냈다. 7일 동안 그는 오르페우스 창가를 반복해서 읽었다. 이 고대 시편들은 여러 신들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특유의 리듬과 반복이 명상적 상태를 유도한다. 마르쿠스는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묵독하기도 했다. 그 언어들이 그의 의식 깊은 곳에 스며들게 했다. 8일째 되는 날 일물무령, 의례의 핵심이 시작된다. 마르쿠스는 물에 희석한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포도주는 기오니소스의 상징이다. 고대 디오니소스 숭배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과의 합의를 돕는 성스러운 매개체였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었다. 아주 소량, 상징적인 양만 마셨다. 그리고 꿀 한 숟가락을 먹었다. 꿀 역시 고대 의례에서 중요한 곡물이었다. 마지막으로 유향을 태웠다. 연기가 방 안에 퍼지며 독특한 향이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그는 촛불 앞에 앉았다. 리라 음악이 낮게 흐르기 시작했다. 물론 고대의 리라 연주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지만 마르쿠스는 그리스 전통 음악을 녹음한 것을 반복 재생했다. 같은 선율이 계속해서 흐른다. 시간 감각이 흐려진다.
눈을 감고 내면을 응시한다. 호흡에 집중한다.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낸다. 2부에서 설명한 오르페우스교의 핵심, 즉 육체는 무덤이고 영혼은 갇혀있다는 가르침을 떠올린다. 지금 이 순간 마르쿠스는 그 무덤에서 잠시 벗어나려 시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고요함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어떤 밤에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무언가가 열린다. 마르쿠스는 그것을 의식의 문이라고 표현했다. 평소에는 닫혀있던 지각의 층위가 갑자기 접근 가능해지는 것이다. 계시는 직접적인 언어로 오지 않는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다. 대신 이미지와 삼짐으로 전달된다. 마치 아주 생생한 꿈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보통 꿈과 다른 점은 그것이 훨씬 더 질서정연하고 의미로 충만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르쿠스는 흰뱀이 반도를 감싸는 장면을 보았다. 세 개의 태양이 서쪽에서 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많은 영혼들이 빛의 강을 이루어 흐르는 모습을 관찰했다. 이런 이미지들은 추상적이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이다. 어떤 것은 즉시 이해되고 어떤 것은 몇 주, 몇 달이 지나서야 의미가 분명해진다. 흥미로운 점은 가끔 아주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특정 연도가 숫자로 보인다. 지명이 들린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마르쿠스 본인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을 예언자라기보다는 번역자라고 부른다. 그에게 전달되는 것은 원래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옮기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고대 오르페우스 신탁도 비슷했다. 델포이 신전의 무녀들이 전하는 신탁은 종종 모호하고 상징적이었다. 강을 건너면 큰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 마르쿠스의 계시도 그렇다. 어떤 부분은 명확하지만 어떤 부분은 여러 층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계시에는 층위가 있다고 마르쿠스는 말한다. 같은 환시가 동시에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이다. 마르쿠스 자신의 영적 여정과 관련된 메시지. 둘째는 집단적 차원이다. 특정 공동체나 국가 또는 인류 전체와 관련된 예언. 셋째는 우주적 차원이다. 영혼들의 흐름, 시대의 큰 순환 같은 것들. 이 세 층위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얽혀 있다. 환시를 본 후 마르쿠스는 3일간 더 금식을 유지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세심하게 기록한다. 노트북이 아니라 손으로 쓴다. 펜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기억을 더 깊이 새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는 느낀다. 스케치도 그린다.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다. 그리고 해석 작업이 시작된다. 이것이 가장 오래 걸린다. 어떤 상징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맥락에서 이해된다. 뱀은 변화와 재생을 의미한다. 어떤 것은 역사적 패턴을 통해 해석된다. 영혼의 대이동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그때는 어땠는가? 또 어떤 것은 직관에 의존한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안다. 2024년 가을의 대계시는 특별했다. 3일간 연속으로 환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보통은 한 번의 수행 기간에 한 번의 주요 환시만 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다. 첫날 밤 마르쿠스는 지구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을 경험했다. 수많은 빛의 선들이 대륙과 대륙 사이를 가로질렀다. 이것이 영혼들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는 직관적으로 알았다. 둘째 날 밤 특정 지역들이 확대되어 보였다. 어떤 곳은 빛이 모여드는 소용돌이였고 어떤 곳은 빛이 빠져나가는 출구였다. 북미와 서유럽에서 빛이 약해지고 있었다. 반대로 동쪽, 특히 환태평양 지역으로 빛이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 셋째 날 밤 시간의 흐름이 보였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 화면에 겹쳐져 나타났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물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대략적인 윤곽이 펼쳐졌다. 연도들이 빛으로 새겨졌다. 2027년, 2031년, 2033년, 2038년, 2045년. 이 숫자들은 중요한 전환점들이었다. 마르쿠스는 이후 3개월간 이 방대한 환시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2025년 1월, 그는 제자들을 모아 처음으로 이 내용을 공개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마르쿠스의 계시는 대부분 개인적이거나 영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것은 달랐다.
구체적인 시기, 지역, 사건들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말이다. 마르쿠스는 자신의 환시를 영혼들의 대이동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그는 해석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특정 시기에 영적 각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기원전 6세기, 학자들이 추계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가 그랬다. 그리스에서는 오르페우스교와 철학이 꽃피었고, 인도에서는 부처와 우파니샤드가 나왔으며,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가 활동했고, 중동에서는 예언자들이 등장했다. 서로 교류가 거의 없었던 지역들에서 동시에 인간의식의 대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1세기경도 그랬다. 기독교가 탄생하고 확산되던 시기. 15세기에서 16세기, 르네상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유럽에서 인문주의가 부흥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신대륙이 발견되었다. 의식의 지평이 확장되는 시기였다. 이런 대이동은 약 500년 주기로 온다고 마르쿠스는 본다. 그리고 2026년, 바로 지금이 새로운 대이동의 시작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 과거에는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영적 전통이 전파되었다. 이번에는 방향이 다르다. 물질 문명의 극점에서 영적 각성으로의 전환. 그리고 영혼들의 흐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역류한다. 마르쿠스의 환시는 이 대이동을 5단계로 보여주었다. 각 단계는 오르페우스교의 핵심 개념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제1기, 공백의 심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백의 심화 시기다. 마르쿠스는 이것을 디오니소스 신화의 첫 단계, 즉 피탄들이 지배하는 시기로 해석한다. 2부에서 설명했듯이 인간은 티탄과 비오니소스의 이중 본성을 가진다. 피탄적 측면은 물질주의, 이기심, 파괴성성을 의미한다. 서구 문명은 지난 몇백 년간 피탄적 단계를 완성해왔다. 산업혁명 이후 물질적 풍요는 극대화되었다. 기술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발전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적 공백이 깊어졌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이 경향은 정점에 이른다. 북미와 서유럽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위기가 더욱 심화된다. 사람들은 기술로 이것을 해결하려 한다. 인공지능 상담사, 가상현실 치료, 각종 앱들. 하지만 증상은 오히려 악화된다. 왜냐하면 문제의 근원이 기술 부족이 아니라 영적 공백이기 때문이다. 전통 종교는 계속 쇠퇴한다. 교회, 성당, 사원의 문이 닫힌다. 젊은 세대는 조직화된 종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렇다고 완전히 물질주의자가 되지도 못한다. 마음 어딘가에 갈증이 있다.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 환경위기도 지속된다. 기후위기가 더 빈번해지고 강렬해진다. 이주민들의 흐름이 계속된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진다. 사회는 분열되고 신뢰는 무너진다. 마르쿠스는 이 시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필연적 과정이라고 말한다. 디오니소스가 찢겨지기 전에는 재탄생이 없다. 낡은 것이 완전히 해체되어야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다. 티탄적 단계는 완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다.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 동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 고대의 영혼들, 특히 과거 영적 전환기에 활동했던 영혼들이 환생을 미룬다. 오르페우스교의 윤회 개념에 따르면 영혼은 언제 환생할지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다.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물질계의 준비가 아직 덜 되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환생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진다. 제2기, 환태평양 각성, 2031년부터 2035년까지. 2031년경부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다. 젊은 세대가 자발적 단순함 운동을 펼친다. 이것은 서구의 미니멀리즘과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르다.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시골의 작은 공동체를 만든다. 함께 농사짓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명상한다. 오르페우스 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오래된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이다. 일본에서는 신도와 불교의 융합이
새로운 형태로 부흥한다. 수십 년간 이어진 지진과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의 회복력을 재발견했다. 물질적 안정보다 관계와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체험으로 배웠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운동으로 형태를 갖춘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테라바다 불교 수행 공동체가 확산된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숲사원들이 다시 주목받는다. 서구식 명상, 이른바 마음 챙김을 넘어선 깊은 수행을 찾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출가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사원에 머물며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가 늘어난다. 오세아니아에서는 원주민 영성이 재평가된다. 마오리, 에보리진의 전통이 더 이상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자연과의 관계, 땅과의 연결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이 공명을 얻는다. 마르쿠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오래 대기하던 영혼들의 환생이 시작된다. 특히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를 잇는 교역로, 이른바 실크로드 시대에 활동했던 영혼들이다. 그들은 상인이었고 학자였고 구도자였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이들이다. 언어를 배우고 관습을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알았던 영혼들. 왜 이들이 지금 환생하는가? 동서 문명이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무역로를 통해 만났다면 지금은 디지털과 이주를 통해 만난다. 그 접점에서 일할 영혼들이 필요하다. 문화 간 가교 역할을 할 존재들. 이들은 환태평양 지역으로 몰려든다. 태어날 때부터 다문화 감수성이 높다. 언어를 빠르게 습득한다. 예술과 철학에 이끌린다. 평화구축, 조정, 중재 같은 역할에 자연스럽게 끌린다. 이들은 2040년대에 성인이 되어 본격적으로 활약할 것이다. 제3기 한국 귀환의 관문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마르쿠스 테오도로스의 2026년 한국 미래예언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시기에 대한 것이다. 2033년 한반도가 영혼 귀환의 관문으로 부상한다는 예언. 왜 한국인가? 마르쿠스는 여러 차원에서 설명한다. 지리적으로 한국은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이다. 아시아 대륙의 끝이자 태평양의 시작. 북쪽으로는 대륙 세력과 연결되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바다를 통해 섬나라들과 이어진다. 이런 위치는 자연스럽게 만남의 장소가 된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문화교류의 통로였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전해졌다. 유교와 도교도 마찬가지다. 한자 문화권의 교량 역할을 했다. 고대 실크로드 시대, 직접적으로 그 길 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문화적 파장이 도달한 동쪽 끝이었다. 문명적으로 한국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 지난 70년간 초고속 근대화를 경험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한두 세대 만에 압축적으로 겪었다. 이것은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만들어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한다. 불교 사원 옆에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첨단 건물이 서 있다. 영적으로도 한국은 중층 구조를 가진다. 고유의 샤머니즘, 불교, 유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네 가지 전통이 충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섞이기도 한다. 이런 다층성은 새로운 영적 종합을 위한 토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한국은 깊은 갈등 속에 있다.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이념 갈등. 사회는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0.7명대까지 떨어졌다. 이것을 보통 위기의 징후로 해석한다. 하지만 마르쿠스는 전혀 다르게 본다. 오르페우스 신화를 다시 떠올려보자. 디오니소스는 찢겨지기 전에 재탄생할 수 없었다. 해체는 고통스럽지만 필연적 과정이다.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찢겨짐이라고 마르쿠스는 해석한다. 갈등은 낡은 가치와 구조의 해체다. 물질주의, 가부장제, 학벌주의, 집단주의의 과도한 압력. 이런 것들은 티탄적 요소다. 인간의 어두운 면, 억압적인 면. 이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고통스럽지만 정화의 과정이다. 출생률 감소는 더욱 흥미롭게 해석된다. 마르쿠스는 이것을 그릇을 비우는 과정이라고 본다.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한 준비. 오르페우스교의 윤회 개념에서 보면 모든 환생이 같지 않다. 어떤 시기는 평범한 영혼들이 대거 환생한다. 하지만 어떤 시기는 선택적 환생이 일어난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약 7년간이 바로 그 선택적 시기다.
평범한 영혼들은 환생을 미룬다.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물질주의가 여전히 강하다. 대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영혼들만 선택적으로 온다. 수는 적지만 질이 다르다. 그래서 출생률이 낮은 것이다. 이 7년을 마르쿠스는 비움의 7년이라고 부른다. 숫자 7은 다시 한번 완성을 의미한다. 정화주기의 완성. 2033년부터 체험이 시작된다. 2033년 한국의 출생률이 반등하기 시작한다. 천천히지만 명확한 추세다. 그리고 이 시기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뭔가 다르다. 부모들이 느낀다. 이전 세대와 다른 에너지. 더 차분하고 더 살에 깊고 공감 능력이 높다. 영적으로 더 민감하다. 이들이 바로 고대 교육로 시대의 영혼들이다. 실크로드를 따라 문화를 전파하고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했던 이들. 지금 그들이 한국으로 환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교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35년경 사회 갈등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다.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실험들이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균형을 찾는 시도들. 일과 삶, 물질과 영성의 새로운 조화. 이것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풀뿌리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한국발 새로운 영성운동이 형태를 갖춘다. 이것은 기존 종교와 다르다. 특정 교리나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통합적 접근이다. 환경주의, 공동체주의, 영적 수행이 하나로 엮인다. K-팝, K-드라마 이후 일부에서는 이것을 K-스피리추얼리티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마르쿠스는 이것이 오르페우스교의 현대적 재탄생과 유사하다고 본다. 고대 오르페우스교도 기존 그리스 종교와는 달랐다.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었다. 채식, 공동체, 음악, 정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도 비슷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 2033년부터 2037년 사이에 한국으로 환생한 영혼들의 특성은 명확하다. 언어 습득이 빠르다. 다문화 감수성이 높다. 예술적, 철학적 성향을 보인다. 평화 구축과 조정 역할에 자연스럽게 이끌린다. 이들은 2040년대에 20대가 되어 사회에 진출한다. 그때 그들의 진정한 역할이 시작될 것이다. 제사기, 영유의 확산. 한국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주변국으로 확산된다. 2038년부터 2042년까지가 그 시기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의 선두주자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문제로만 보지 않는 새로운 관점이 나타난다. 노년은 지혜의 시기다.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영적 성숙에 집중할 수 있는 때. 한국에서 건너온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사는 세대통합 공동체. 농업과 수공예, 영상이 결합된 생활. 중국에서는 도시 청년층 사이에서 이 움직임이 급속하게 확산된다. 정부가 통제하려 하지만 어렵다. 영적 갈망은 억압할 수 없다. 오히려 억압할수록 더 강해진다. 고대 도교와 불교 전통이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다. 산속 수행 공동체가 늘어난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기존 불교 전통과 자연스럽게 융합된다. 테라바다 수행과 한국발 공동체주의가 만난다. 새로운 형태의 참여 불교가 탄생한다. 인도에서는 힌두와 불교 전통이 이 새로운 물결과 대화를 시작한다. 고대 아슈람의 지혜와 현대적 영성 추구가 만난다. 2040년경 이 영유가 마침내 서쪽으로 향한다.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으로. 이슬람 세계에서는 수피즘이 부흥한다. 수피즘은 이슬람의 신비주의 전통이다. 내면의 정화, 신과의 합의를 추구한다. 오르페우스교와 놀랍도록 유사한 면이 있다. 젊은 무슬림들이 수피 전통을 재발견한다. 유럽에서는 잊혀진 이교 전통들이 재조명된다. 고대 오르페우스교는 물론이고 켈트의 드루이드 전통, 북유럽의 고대 신앙. 이것들이 박물관에서 나와 다시 살아있는 영성으로 실천된다. 비오니소스의 제가 전 세계로 퍼진 것처럼 이 새로운 영적 각성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은 독특한 역할을 한다. 시작점은 아니었지만 촉매 역할. 동과 서를 이어주는 관문. 제5기. 새로운 균형. 2043년부터 2045년까지. 2045년경 전 지구적으로 새로운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세상이 아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다. 물질과 영성이 통합된다. 기술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영적 가치가 우선한다. 세계화는 계속되지만 형태가 다르다. 획일적 세계화가 아니라 다중심적 세계.
각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세상. 환경 회복이 가시적으로 진행된다. 공동체 중심의 경제 모델이 확산된다.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역 공동체가 강화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 2033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10대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물질보다 관계, 소유보다 경험, 경쟁보다 협력. 이들이 만들어갈 세계의 토대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 마르쿠스는 2045년 이후를 예언하지 않는다. 그의 환시는 여기까지였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다. 디오니소스의 재탄생 이후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마르쿠스가 가장 구체적으로 본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한 사람이다.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촉매 역할을 할 인물. 마르쿠스는 이 사람을 정화자라고 불렀다. 한반도 중부, 1990년대생.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이끌리지만 정규 교육은 받지 못한다. 독학으로, 비전통적 방식으로 실력을 쌓는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큰 상실을 겪으며 영적으로 각성한다. 정화자의 특징은 이중성의 통합이다. 디오니소스적 열정과 광기, 아폴론적 질서와 조화. 그는 음악과 예술로 사람들을 해방시키면서도 동시에 깊은 사려 깊음과 균형을 보인다. 화려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2030년대 초반부터 영향력이 확대된다. 특히 2033년 이후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부모들에게 공명을 일으킨다. 그는 조직이나 교단을 만들지 않는다. 대신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촉매가 된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지 않고 돌아가기를 강조한다. 자연으로, 단순함으로, 본질로. 2035년부터 2040년까지가 전성기다.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로 영향이 퍼진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다. 찢겨지는 것을 두려워 마라. 디오니소스가 찢겨진 후 재탄생했듯이 개인적 고통도 사회적 갈등도 모두 정화와 재탄생의 과정이다. 마르쿠스 테오도로스 본인은 겸손하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작동한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르쿠스는 특정 인물이나 지역에 의존하지는 말라고 한다. 각자가 자신의 정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오르페우스교의 가르침처럼 채식, 명상, 공동체, 예술을 실천할 수 있다.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기,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2026년 한국 미래예언으로 요약되는 마르쿠스의 계시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지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나침반.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온다. 새로운 세계는 이미 태동하고 있다. 우리 각자의 선택 속에서. 오늘의 예언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공감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